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모범 경작생에 이어서 만무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을 다룬 작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일제강점기 때 어려운 삶을 살았고 많은 수탈을 당했다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식민지 시대의 농촌 현실을 다룬 작품으로 성실한 농사꾼이었던 두 형제 응칠과 응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농촌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만무방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이 제목에서 말하는 만무방이란 어떤 의미일까? 뭐지? 책에서 본 거 봤어? 생각나? 벌을 얻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염치 없이 막대 먹은 인간. 이런 걸 만무방이라 그래. 염치 없이 막대 먹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야? 응호의 응칠이야. 응호. 응칠이. 형인 응칠이지. 응칠이는 도둑질, 노름, 그 다음에 남의 송이 막 따먹고, 이런 거 나오잖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건달. 이래 되겠지.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해서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무방. 산골에 가을은 무르 녹았다. 아름드리 노송은 삑삑이 늘어 박혔다. 무거운 송락을 머리에 쓰고 건들건들. 세세히 낀 도토리, 벗, 돌배, 갈릭들은 울긋불긋. 잔디를 적심할 맑은 샘이 쫄쫄거린다. 여기까지 얘들아 자연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자연은 우리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듯 이렇게 아름답게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조적이 되겠네. 농민들의 삶과는. 흙내와 함께 향긋한 땅김이 코를 찌른다. 요놈은 쌀이버섯, 요놈은 쌀이버섯, 요놈은 잎 썩은네, 또 요놈은 송이. 아니 송이 냄새로군 한 거야. 자, 넘겨볼게. 응칠이는 뒷짐을 딱 쥐고 어정어정 놓는다. 유유히 다리를 옮겨 놓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호화든다. 코는 공중에서 벌렸다 오므렸다. 연신 이르며 훅훅. 그부탄 송못 밑에 이르자 그는 발을 멈춘다. 이번에는 지면에 코를 바짝 대고 한 바퀴 빙 나무를 끼고 돌았다. 아하, 요놈이로군. 흙이 봉곳이 돋아올랐다. 여기에 뭐가 있어? 송이가 있죠.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지금 한창 추수 때 송이나 따라다니는 놈이 어디 있겠노? 그 말이야. 얘는 농군이 아니란 얘기겠죠.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럼에도 먹을 것이 들어있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다고 해야 남의 겹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별을 털 텐데 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걸 마다했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 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하면 이 땅 삼천리 강산에 느려놓인 곡식이 말짱 네 것이람? 먼저 먹은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이 일이 다 무슨 난장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3번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이건 무슨 말이야? 감옥에 갔었다는 얘기죠. 몇 번 도둑질하다가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목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이다. 그 말은 뭐야? 열심히 농사 지어도 마찬가지로 빚 많이 지면 또 잡혀가기는 매 한 가지다 이 얘기다. 그만큼 어려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또 이제 송이 파적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8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는 도리에 걸터 앉으며 또 한 번 하품을 하였다. 간밤 쓸데없는 노름에 밤을 팬 것이 몹시 나름하였다. 뭐 했다고? 노름. 완전 만무방이네. 노름하고 남의 송이밭 훔쳐먹고 이렇게 되네. 따사로운 햇발이 숲을 새어든다. 다람쥐가 솔방울을 떨어치며 어이없은 할미새는 앞에서 얼씬거리고 동리에서는 타작하느라고 와글거린다. 흥겨워 외치는 목성, 그걸 억누르고 공중에 응응 진동하는 벼 터는 기계 소리, 맞은편 산속에서 어린 목동들의 노래는 철양이 울려온다.
산속에 묻힌 마을의 전경을 멀리 바라보다가 그는 눈을 찌긋하며 다시 한번 하품을 뽑는다. 응칠이는 그 송이를 물에 썩썩 부어서는 떡 벌어진 대구리부터 글상스레 덥석 물어 떼었다. 그리고 넓적한 입이 움찔움찔 씹는다. 혀가 녹을 듯이 만질만질하고 향기로운 그 맛. 이렇게 훌륭한 몸을 입맛만 다시고 못 먹다니. 문득 옛 추억이 혀끝에 뱅뱅 돈다. 이놈을 맛보는 것도 참 최근의 일이다. 근자의 일이다. 이런 얘기죠. 간불생심. 엄두도 못 낼 일이란 말이야. 어디 냄새나 똑똑히 맡아보리. 산속으로 쏘다니다 백판 못 따기도 하려니와 더러 딴다는 놈은 행여 상할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내려다 묻고 하는 것이다. 셋. 산속으로 쏘다니다 백판 못 따기도 하려니와 더러 딴다는 놈은 행여 상할까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내려다 묻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행에 한 꼬롬이 차면 금시로 장에 가져다 판다. 왜? 돈 벌려고. 내 먹을 게 어딨냐 이거야. 돈 벌려고 안 판다. 장에 판단 말이야. 이틀 사흘씩 공들인 고로되 잘하면 40점, 못 받으면 25점. 저녁거리를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하며 좁쌀 써너되를 손에 사들고 어두운 고개를 터덜터덜 올라오는 건 좋으나 이 신세를 뭐에 쓰나 하고 보면 을푸냥 굽기가 짝이 없겠고 이까짓 걸 못 먹어. 그래 홧김에 또 한 놈을 뽑아들고 이번엔 물에 흙도 씻을 새 없이 그대로 텁석거린다. 물어버린다. 그러나 다른 놈들도 별 수 없으렸다. 이 산골이 송이의 본고장이로되 아마 1년에 한 개조차 먹는 놈이 드물리라. 그는 폭넓은 얼굴을 일그리며 남이나 들으란 듯이 이렇게 비웃는다. 썩었다 하면 대생겼다. 모멸하는 그의 언투였다. 먹다 나머지 송이 똥꽁댕이를 바로 자랑스러이 입에다 치뜨리곤 트림을 섞어가며 우물거린다. 근데 옛날에는 자기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서 어떻게든 살림을 일구려고 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 모두 다 포기했다는 거지. 이제 내 입에 넣어본다 이 말이야. 송이 2개가 들어가니 이제는 더 먹을 재미가 없다. 뭔가 좀 든든한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 국수, 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그렇지 않으면 소고기냐? 아따 공안판이니 아무거나 있으면 속중으로 여러 가지를 먹으며 시름 없이 앉았다. 그는 눈꼬리 슬그머니 돌아간다. 웬 놈의 닭인지 암탉 한 마리가 저 아래 무덤 앞에서 뺑뺑 맨다. 이것도 뭐야? 원래는 남의 어떤 주인이 있는 거잖아. 이거 다 지거라. 너네 비는 건 다 지거라. 응. 골골거리며 감도는 걸 보면 아마 알자리를 알랑하려고 그지? 알 품으려고 보는 맥이라. 그는 돌에서 궁뎅이를 들었다. 낮은 하늘로 외면하여 못 본 척하고 닭을 향하여 저편으로 널찍히 돌아내린다. 그러나 무덤까지 왔을 때 몸을 돌리며 후후 이 자식이 어딜 가 후 두 팔을 벌리고 쫓아간다. 그는 으슥한 숲속으로 찾아들었다. 닭 껍질을 홀랑 까고서 두 다리를 들고 찢으니 배창이 옆구리에 꿰진다. 그놈은 긁어 뽑아서 껍질과 한데 뭉치어 흙에 묻어버린다. 좀 숨긴 거지? 껍데기하고 그런 거는. 고기가 생기고 보니 연하여 나느니 막걸리 생각. 이걸 부글부글 끓여놓고 한 사발 떡 켰으면 똑 좋을 텐데 제기 응칠이의 고기는 어디 떨어졌는지 술집까지 못 가는 고기였다. 아무리나 고기 먹고 술 먹고 거꾸로 못 먹느냐. 그는 달게 가슴패기를 입에 들여대고 쭉 찢어가며 먹기 시작한다. 쫄깃쫄깃한 놈이 제법 맛이 들었다. 가슴을 먹고 넓적다리 볼기짝을 먹고 거반 반쯤을 다 헤매고 나니 어쩐지 맛이 좀 적었다. 결국 음식이란 양념을 해야 하는군. 숲을 속으로 그냥 내던지고 그는 설렁설렁 내려온다. 얘야 닭이 얼마나 귀하니. 그런데 지금 얘 팔자는 그런 거 내 입에 안 맞으면 던져도 될 팔자다 이 말이다. 진짜 만무방이지? 그런데 누군가 말을 시켜요. 여보게 저 엉칠이 아닌가. 고개를 돌려보니 대장간 하는 성파리가 작당만한 채수에 급깜짝거리며 들깜짝거리며 고개를 넘어온다. 그런데 무슨 기난 일이나 있는지 불이 나게 달려들더니 자네 응고개 너네 배 없어진 거 아나? 응칠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 바쁜 때 농군의 몸으로 응고개까지 애를 써 갈 놈도 없으려니와 또한 하필 저를 보고 배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 여간 심상치 않다. 왜? 자기를 도둑놈으로 모으는 거지. 자네는 어째서 응고개까지 갔던가? 하고 대담스레 그 눈을 쏘아봤다. 그러나 성팔이는 조금도 겁먹은 기색 없이
아 어쩌다 지났지 뭘 그래 하며 도리어 얼레발을 치고 덤비는 수작이다. 고의한 놈. 응칠이는 입대에 다녀야 동물을 팔아 배를 채우고 그런 비열한 짓은 안 한다. 자기가 그 동무들 밭을 훔쳐가지고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죠. 낯을 붉히자 눈에 불이 보이며 어쩌다 지냈다 이렇게 됐어. 자, 이 동무라는 말은 친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구야? 동생. 동생을 나타낸 거야. 응칠이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이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자 생각 중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이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뿌리 놓는 것이 즉 가는 곳이다. 그러나 저물면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세장, 물론 수가 좋으면 괴떼기 위해서 밤을 편히 잘 때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오술관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가는 데 별로 없이 유람 겸 편답하였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는 얘기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으면 가슴이 답답할 만치 대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본시 이렇게 역마살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못 견딘다 이 말이지. 근데 옛날부터 역마살이 있었던 건 아니란 얘기야. 지금부터는 응칠이의 과거적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냐? 그도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도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 태우며 가정 국리를 되하였다마는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러다가는 별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 우리 세간이 몇 개나 됐는지 세보라 했다. 그리고 저는 벼 위에 먹을 갈아 찍어 들었다. 벽에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끌렀다. 그 위에다 아내가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려 적었다. 독이 3개, 호미가 2,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지피, 석단.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 이런 거 쭉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 달아놓고 그 옆으로는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 이건 한글이죠.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음에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겠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하여 각이 바라노나라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 닫고 울타리 밑구멍으로 새 식구가 빠져나왔다. 뭐 한 거야? 야반 도주한 거지.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여기서 팔자 고친 건 뭐야? 이제 만무방 신세가 된 거지. 이렇게 부부가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 얼굴이 석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낸다. 다 쓰러져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 섬을 두르고 어린애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째 어린애를 잡겠수. 그러니 서로 갈립시다. 헤어지자 이런 뜻이지.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지풀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댔자 별수는 없다. 그보다도 서로 갈려 제 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같은 하리라. 그는 선뜻 응낙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 이건 재혼한다는 얘기야. 아내가 재가를 해. 가서 젖먹이나 잘 키우고 몸성이 있으면 혹 연분이 다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서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새고 나서 날이 환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매팔자가 뭐야? 거리낄 것 없이 좋은 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개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멜 걱정도, 호포, 이거는 세금이죠. 바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국물 걱정도. 호동그라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돼지고 닭이고 개고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도. 그러나 주제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주제소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다. 경찰서 이런 거다. 우리의 지금으로 파출소쯤 되지 않을까? 툭 하면 오라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귀찮았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하면 그는 전과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 다음엔 절도, 또 그 다음에는 절도.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도움을 받들어 왔다거나 혹은 일 보러 왔다든가 한 건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혈족을 못 본 지 오래되어서 그리워서 온 거란 얘기지. 근데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이를 만났다. 그게 뭐야? 응호의 논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도둑놈이 누구밖에 없어? 자기. 그래서 자기가 몰렸지. 근데 자기는 동생 논을 훔칠 만큼 또 막대먹은 인간이 아니라 이 얘기지.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이 지시 안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추수철이라 했지. 네. 그런데 아직 추수를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호가 몸이 아파서 추수를 못 했다든가 뭐 이런 이유가 있단 말이다. 그래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왜 성한 사람이 짓이 아니라 했는데 왜 논의 벼가 그대로 서 있었는가? 그래서 도둑질을 당했는가? 보자. 응호는 응복의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호가 베어야 할 것이다.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면 안 될 것이다.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다. 나이 31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다. 그런데 배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걷어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든 혹은 그에게 돈을 빌려준 장리를 놓은 김찬판이든 뺀질 찾아와 벼를 베라고 독촉했다. 얼른 틀어서 내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지금 응호의 아내는 기지사경,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야. 논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아프기 때문에 벼라도 털어서 약값을 내야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 않으리라. 자, 응호가 지주 눈앞에서 벼를 틀었어. 그래서 남는 게 있었다 없었다? 빈손밖에 없었어.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저하고 저거 저하고 저거 저하고 하니까 남는 게 없었어. 그래서 남들 슬프고 또 남들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어. 그죠? 그래서 응호는 그때 눈에 눈물이 흘렀어. 가뜩이나 엎치고 덮치더라도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었다. 어떻게 했다고? 올해는 그나마 또 흉작이래. 작년도 하나 더 건진 게 없는데. 쇳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비틀었다. 이놈을 가을 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해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우 몰려들 테니까. 응칠이 제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어로 가만히 있었더라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자, 지주 뺨 때렸대? 왜?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튄 근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했다. 월롱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1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해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걷어들일 수 있다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해놓으면 어느 자긴까지 행실을 벌일까 염려해서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하나가 본보기가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안 봐준다 이거야. 실상이야 고까지 벼좀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치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밤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 노름 같은 변기가 생겼다.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제쳐놓고 알짱 이상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해도 한 대 말가량은 된다. 응칠이가 아침 일찍 그 논깨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켜 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놓은 논이라 아직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허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르던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될 것이다. 18쪽이다. 응칠이는 송이련이와 실상은 궁리에 바꿨다. 속중으로 지목 갈만한 놈을 여러 들어보았으나 이렇다 찍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 성팔이 이 둘 중 지실이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됐던 것도 응칠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응칠이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일낼 듯이 성칠이 눈을 들이노렸다. 성팔이는 신이 나서 떠돌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려서 그만 벙벙했다. 그래 자네 왜 그렇게 노하나? 지내다 보니까 그렇길래 일테면 자네 보고 얘기지 뭐. 노하긴 누가 노해?
응고개를 어째 갔더란 말이지?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뭔가. 난 응고개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팔이 속 타는지 또 이렇게 나온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다. 성팔이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요. 구장 내 소신가 뭔가 떼다 먹고 한 번 다녀온 놈이었다. 그 한 번 다녀온 감옥.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독립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도 못 갈 리 없을 테 하고 먹다. 그러다 자네도 알다시피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네라면 흙 모른다 하지만 성한 사람이야 응고개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꽉 눌러 등을 떠본다. 여기에 대답하고 성팔이 덤담이 쳐다본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참 있더니 단풍갑을 꺼낸다. 권련 하나 피우게. 이놈이 이에 밝기가 몹시 밝은 성팔이다. 턱없이 권련 하나라도 선심 쓸 골자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지. 성팔이가 성팔이를. 응칠에게 액을 떠넘겨 이용하려는 그 야심을 생각하면 곧 달려들어 다리를 꺾어놔야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마당에 떠들어대고 보면 저는 들어누워 침뱉기. 결국 도적은 뒤로 잡지 앞에서 어르는 법이 아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고 자네가 했건 내가 했건간 하고 과연 정다히 그 등을 툭 치고 나서 우리 둘만 알고 동네에 말을 내지 말게 하다가 성팔이가 이 말에 되고 놀라며 눈을 말똥말똥 뜨니 그까지 볕 좀 먹으면 어떤가 하고 껄껄 웃어버린다. 성팔이는 한굽 접이어 말문이 메어낸지 얼떨하여 입만만 다신다. 아예 말은 내지 말게 응? 알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고는 얘가 어떻게 하냐? 증거를 잡으려고 해. 그치? 그래서 밤에 가죠. 그죠? 그러기 전에 이제 어떻게 동생 집에 가나?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좀 알아보는 거지. 그죠, 얘들아? 네. 네. 자, 몇 쪽 보냐. 이제 주막에서 이제 응칠이가 그 동리 사정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26쪽 볼게. 그리고 이제 성팔이 뒤를 캐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 26쪽. 성팔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살았지요? 글쎄 재작년 가을이지 아마 하고 장죽을 빡빡 빨더니 근데 또 떠난다든가 홍천인가 어디 저 형님한테 간대 하고 그게 옳지 여기서 뭘 하느냐 대장간이라고 일이나 많으면 모르거니와 밤낮 파리만 날리는데 그보다 저 형이 크게 농사를 짓는다니 그 뒤나 거들어 두고 국으로 얻어먹는 게 신상이 편하겠지. 그래 불일간 처자식을 데리고 아마 떠나리라고 하고 농구는 그저 농사를 지어야 돼. 내일 술 먹으러 또 오지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응칠이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응호한테 가야 응호 아내가 죽었는지 궁금해서 응호는 봉당에 걸터 앉았다. 그 앞 화로에 약이 바글바글 끓는다. 그는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앉았다. 아까 약 끓일 돈도 없다 했잖아. 근데 약을 지금 끓이고 있다. 우중충한 방에서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하고는 까무러지게 콜록거린다. 가래가 치밀어 몹시 괴로운 모양. 뽑아줄 사이가 없이 풀들은 뜰에 엉켰다. 흙이 드러난 지붕에서 망초가 휘어청휘어청 바람은 가끔 찾아와 쌀이문을 흔든다. 그럴 적마다 문은 을씨년스럽게 삐걱삐걱. 이웃의 발발이는 부엌에서 한참 바쁘게 달그락거린다마는 아침에 아내에게 먹이고 남은 조죽밖에야. 아니 그것도 참 남편이 마저 긁었으니 사발에 붙은 찌꺼기 뿐이리라. 이거 뭐야? 생활이 어렵다는 거 공공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응칠이란 약이란 다 쫄면 못쓰니 고만 짜먹여라 하였다. 약이라야 어제 저녁 울 뒤에서 올가들인 구렁이지만 그러나 웅어는 듣고도 흘렸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 잠자코 고개도 안 든다. 옛다 송이 맛이나 봐라 하고 형이 손을 내밀째 겨우 시선을 들였으나 술이 거나한 그 얼굴을 거북살스레 훑어본다. 술이 거나한 게 누군데? 형 응칠이. 그리고 송이를 고맙지 않게 받아 방에 치뜨리고는 아내에게 이거나 먹어 하다가 뭐?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래도 잘 들리지 않으므로 뭐야 좀 똑똑히 하라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다. 그지? 가만히 보다 응칠이는 제가 다 불안해요. 뒤 보겠다는 게 아니냐?
그럼 그렇다 말이 있어야지. 남편은 이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킨다. 병약한 아내의 음성이 날로 변하여 감을 시방 안 것도 아니련만. 그는 아니네. 변하여 감을 시방한 것도 아니련만. 그는 방바닥에 늘어져 꼬치꼬치 마른 반송장을 조심히 일으키어 등에 업었다. 곧 주고 간다는 얘기죠. 울박 반머리에 잿가는 놓였다. 머리가 눌릴만치 납작한 굴속이다. 게다가 거미줄은 예지없이 엉켰다. 아내가 몸져 누운 지 오래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이 꼴을 멀거니 바라보던 응칠이는 마뜩지 않게 코를 휑 풀며 입맛을 다시었다. 응호의 짓이 어리석고 우라가 터졌었다. 요즘 응호가 형에게 잘 말도 않고 왜 어딱삐딱 하는지 그 속은 응칠이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응호가 이 아내를 찾아올 때 꼭 3년간을 머슴을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이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3년 머슴살이 해서 아내를 들이게 되었다고. 옛날에는 아내를 들이기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됐어. 얘들아. 그처럼 먹고 싶던 술 한 잔 못 먹고 그처럼 침 삼키던 그 개고기 한 매 물론 못 샀다. 그리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리를 놓았으니 후일을 선체로 섰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근사를 모아 얻은 계집이련만 2해가 못 가서 이꼴을 대고 말았다. 그러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도시 모른다. 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변변히 뵈본 적이 없다. 혹 안다는 사람의 말인즉 뇌점이니 어렵다 하였다. 돈만 있으면야 뇌점이고 연병이고 알바가 못될 거로되 사날 전 거리로 쫓아나오며 성님하고 팔을 칠 적 응어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왜? 지금 며칠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응칠이가 몸을 돌리니 흐둥지둥 그 말이 이제는 별도리가 없다. 있다면 꼭 한 가지 남았으니 엊그저께 산신을 부리는 노인이 이 마을에 오지 않는가? 그 노인이 응호를 특히 동정하여 15원만 들여 산치승을 올리면 씻은 듯이 낫게 해준댔어. 그러니까 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신을 모시면은 또 병이 나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 15원만 들여서. 그 안 된다. 치성 들여 날 병이 안 낫겠니? 하여 여전히 딱대고 그러게 내 뭐래든 예전에 계집 다 내버리고 날 따라 나서렸지. 날 따라 나서는 게 뭔데? 마무방이 되라 이 말이지. 그래 농군의 살림이란 제 목맥이라지. 이건 뭐라? 농군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일이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응호는 도로 아내를 이제는 과거의 회상이 끝났는 거다. 도로 아내를 업어다 방에 뉘었다. 약은 다 쫄았다. 불이 삭기 전 짜야 할 것이다. 응칠이는 마당에 우두커니 앉았다. 사람의 목숨이란 과연 중하군 하였다. 그러나 계집이라는 저 물건이 저렇게 떼기 어렵도록 중할까? 하니 암만 해도 알 수 없고. 너 참 요 건너 성팔이 알지? 나하고 친하냐? 성이 뭐라는데 그 대답 좀 하렴. 성 뭐야? 형 이런 뜻이야. 하고 소리를 빽 질러 나오는 대답도 말고 고개도 안 든다. 그는 일어서서 대를 허리에 꽂고 궁둥이에 흙을 털었다. 벼 도둑 맞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서라 가뜩이나 울상이 속이 쓰릴 것이다. 그보다 이놈을 잡아놓고 낭중 희자를 뽑는 것이 점잖겠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성파리가 얘는 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파리를 잡아서 희자를 뽑겠다 이런 얘기다. 그는 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답답한 아우 살림을 보니 역 답답하던 제 살림이 연상되고 가슴이 두루 답답하였다. 이런 때는 무가 십상이다. 사실 하나님이 무를 마련해낸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갑갑할 때 한 개 씹고 보면 무 알지? 먹는 무. 쿡 치는 그 맛이 좋고 남의 무밭에 들어가 하나를 쑥 뽑으니 이렇게 또 이로 한번 베어 먹고는 또 버리고 이렇게 했네. 그지? 그리고는 노래 부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강릉 가서 뭐 이거 훔쳐먹고 저거 훔쳐먹었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쪽 볼게. 자, 그리고는 아우의 농사를 대신 돌봐주기에 이럭저럭 날이 늦었다. 오늘 밤에는 이놈을 다리를 꺾어놓고 내일쯤은 봐서 설렁설렁 뜨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이 산 넘을까 저 산 넘을까 주저거리며 속으로 점을 치다가 슬그머니 코를 골아 올린다. 이제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응칠이는
자, 몇 쪽 33쪽에 둘, 넷, 여섯. 아래에서 6번째 줄. 응칠이는 잠자코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섰다. 그리고 다 나와서야 그 집 친구에게 눈치를 안 채이도록 내 잠깐 다녀옴세. 어딜 가나? 이 밤에 어딜 가냐? 이 말이야. 건넌 마을 가 담배 한 봉 사올라고. 담배 여기 있는데 또 사 뭐하나? 이리 들어와 섬이나 좀 쳐주게. 아 참 깜빡. 하고 응칠이는 미안스러운 낯으로 뒤통수를 걸쩍걸쩍한다. 하기는 섬을 좀 쳐달라고 며칠째 당부하는 걸 노름에 몸이 팔려 그만 잊고 했던 것이다. 먹고 자고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이건 썩 안 됐다 생각은 했지만 내 곧 다녀올 걸 뭐.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럼 곧 다녀오게 하고 때를 제치는 법은 없었다. 언제나 여일같이 그럼 잘 다녀오게 이렇게 그 신상만 편하기를 비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응칠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어때? 그를 또 되게 나쁜 놈으로 그렇게 몰진 않는다, 그자? 응칠이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경의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 느끼고 어깨가 으쓱거린다. 백판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앉아서 몇 번 말만 좀 하면 대뜸 구부러진다. 그렇게 장한 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덕질이지만 들어가 욕보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하셨수 하고 저기 놀라면서도 그래 그 돈은 어떻게 했수 또 그럴 생각이 납니까요? 참 우리 같은 농군에 되면 호강살이요. 하고들 한편 썩 부러운 모양이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진탕 먹고 살고는 싶으나 주변 없어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응칠이는 이걸 잘 알고 그 누구를 논에다 거꾸로 박아놓고 달아나다가 붙들려 경치던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며 자네들은 안정 멀었네 멀었어 하고 흰소리를 치면 뭐 농담 이런 얘기야 흰소리는 그들은 옳다는 뜻이겠지 묵묵히 고개만 끄덕끄덕하며 속없이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하는 것이다.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만무방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응칠이를 부러워하는 거지. 욕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부러워하고 있어.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걸 못한다 이 말이야. 그거 왜 그래? 시국이 그렇다는 얘기야 시국이. 이렇게 생각하면 응칠이는 더욱 괘씸하였다. 그는 물풀에 몽둥이를 벗삼아 논두끼를 질러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슥한 금음칠이야. 이제 응칠이는 별을 훔쳐간 놈을 잡기 위해서 응오의 논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길은 어둡고 흐릿한 언저리만 눈앞에 아물거린다. 그 논까지 칠마장은 느긋하리라. 이 마을을 벗어나는 어귀에 고개 하나를 넘는다. 또 하나를 넘는다. 이렇게 어두운 밤 응오의 논에 별을 훔쳐간 도둑을 잡기 위해서 응칠이는 응오의 논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줄 응칠이는 공동묘지의 첫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다음 고개에 마루턱으로 올라섰을 때 다리가 주춤하였다. 왜요? 불빛이 보였죠. 그래서 겁이 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하, 이놈들이 또 왔군. 여기에서 이놈들이란 노름꾼을 얘기해요. 그래서 노름이 벌어진 굴 속으로 가던 길을 옆으로 샜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옆으로 센 거죠. 이게 논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잠깐 들렀다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빠집니다. 더듬더듬 나뭇가지를 짚으며 큰 산으로 올라간다. 바위는 미끄러져 내리며 발등을 찢는다. 딸기 가시에 종아리는 따갑고 엉금엉금 기어서 바위를 끼고 감돈다. 산, 거방 꼭대기에 바위와 바위가 어깨를 겹고 움쑥 들어간 굴이 있다. 풀들은 뻗치어 굴문을 막는다. 그 속에 돌아앉아서 5놈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린다. 자, 이 사람들이 노름꾼들이죠. 불빛이 셀까 염려다. 지금 이것이 염려라는 걸 보면 노름이 불법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노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았던 것 같아요. 남포불을 야티 달아놓고 몸들을 바삭바삭 여미어 가리운다. 어서 후딱후딱 쳐 갑갑해서 원. 이번엔 누가 빠지나? 이 사람이 뭘 그래? 이 사람이지 뭘 그래? 다시 섞어 어서 이따위 수작이야? 하고 한 놈이 화를 내고 화토를 빼앗아 제 손으로 섞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버석 대드는 응칠이를 벙벙이 쳐다보며 얼툴한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응칠이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였다. 이런 애송이 노름판인데 응칠이를 들였다가는 맥을 못 쓸 것이다. 그 말은 응칠이는 화투를 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빼앗기기 일쑤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되우거렸지만 그렇다고 응칠이 비위를 건드리면 좋지 못하므로 아 응칠인가 어서 들어오게 하고 선웃음 치는 놈에 난 올 듯하기에 자네 기다렸지 하며 어수대는 놈. 하여튼 한캐 떠보세 하고 썩들 환영이었다. 속마음과는 다르죠. 응칠이는 그 속으로 들어서며 무서운 눈으로 좌중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런데 재성이도 그 틈에 끼어있는 것이 아닌가? 4날 전만 해도 응칠이더러 먹을 양식이 없으니 돈 좀 취하라던 빌려달라던 놈이 의심이 부쩍 일었다. 여기에서 이제 재성이를 의심하거나 왜냐하면 응호의 논에서 배를 훔쳐갔으니까 갑자기 돈 없다던 사람이 이 노름판에 있으니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도둑이란 흔히 이런 노름판에서 씨가 퍼진다. 그 옆으로 기호도 앉았다. 이놈은 며칠 전 제 계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영동 가서 장사하겠던 놈이 노름을 왔다. 제깐 주제에 딸 듯 싶은가? 하나는 용구. 농사인 힘안 쓰고 노름에 몸이 달았다. 시키는 부역도 안 나오고 동리에서 손도를 맞을 놈이다. 이 말은 이제 동네에서 쫓겨날 만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동네 부역도 안 하니까. 그리고 남의 집 머슴 녀석 뽐을 내고 멋없이 점점 피우는 중늙은이 상투쟁이 이 물건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보지도 못하는 놈이다. 채 이것들이 뭘 한다고. 자 여기에서는 일반 농꾼들이나 상투쟁이 또 보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노름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름판에 평범한 사람들이 온 이유는 뭘까요? 그 말은 모두 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응칠이는 기호의 등을 꾹 찔러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자네 돈 좀 없겠나? 하고 돌아서다가 웬걸 돈이 어디? 눈치만 남고 얼음얼음하니 아내와 갈렸다지? 그 돈 다 뭐 했나? 이 사람아 빚 갚았지? 기호는 눈을 내리깔며 매우 거북한 모양이다. 그리고는 꼭 4원 남았네 하고 선뜻 알리고 빚 갚고 못하고 흐지부지 녹았어. 돈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나 2원만 빌려주게 하고 손을 내대다 그래도 잘 듣지 않으매 따서 둘이 노놀 테야 누가 떼먹나? 하고 소리가 한번 빽 아니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기호도 비로소 안심한 듯. 왜냐하면 응칠이는 화투를 잘 하니까 따면 분명히 딸 것이고 그러면 자기한테도 좀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이제 안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고는 이제 응칠이가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나도 한 캐 떠보세 하고는 굴로 기어든다. 그 콧등에는 자신이 있는 그리고 흡족한 미소가 떠오른다. 사실이지 노름만큼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시 없었다. 슬프다가도 화토나 투전장에 손을 들면 공연스레 어깨가 으석거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노름판은 옆에 못 두고 지난다. 그는 이놈 저놈의 눈치를 한번 훑고 두 패로 나누지 응칠이는 재성이와 용구를 데리고 한 옆으로 비켜 앉았다. 그리고 신바람이 나서 화토를 섞다가 손을 딱 짚으며 티젠 이래지 이깐 화토는 하튼 뭘 할 텐가 녹비킨가 켤텐가 단어가 좀 어렵죠. 전부 다 이건 화토 용어예요. 그래서 하고는 화토를 이제 쳤습니다. 그들은 이욕에 몸이 달아서 이야기고 뭐고 할 여지가 없다. 행여 속지는 않는가 하여 눈들이 빨개서 서로 독을 올린다. 어떤 놈이 뜯는 놈이고 어떤 놈이 뜯기는 놈인지 영문 모른다. 응칠이가 한 장을 내던지고 명월 공산을 보기 좋게 떡 젖혀놓으니 이거 왜 수작질이야? 용구는 고를 벌컥 내며 쳐다본다. 뭐라니? 이 공산 자네 밑에서 빼내지 않았나? 봤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노할 건 또 뭔가? 하고는 껄껄 웃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게 화토를 이렇게 속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속이는 걸 걸린 거죠. 걸린 거를 또 이제 웃음으로 무마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다른 옆에 벌어진 그 화투칸에서 이렇게 이 자식 죽인가 하고는 악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막 이제 또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 정말은 돈을 잃은 것이 분한 것이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1년 품을 판 피 묻은 사경이다.
이런 돈을 송두리 먹히다니. 이 자식, 너는 야마식꾼이지. 돈 내라. 멱살을 훔켜잡고 다시 2번을 때린다. 이놈이 왜 이러노? 어른은 몰라보고. 상투는 책상 다리를 잡숫고 허리를 쓱 펴더니 점잖이 호령한다. 자식벌 되는 놈에게 뺨을 맞는 건 말이 좀 덜 된다. 약이 올라서 곧 이를 칠 듯이 엉덩이를 번쩍 들었으나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악받친 놈을 건드렸다가는 결국 이쪽이 손에다 더럽단 듯이 허허 웃고 버릇없는 놈 다 받고 하고 꾸짖은 것은 잘 됐으나 기어이 어이쿠 하고 푹 엎어진다.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흘렀다. 어느 틈엔가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에 가죽을 터친 것이다. 아까 이제 화난 그 젊은이가 이 사람을 이제 결국은 이마를 터뜨린 거죠. 응칠이는 싱글거리며 구를 나섰다. 공연스레 쑥스럽게 일이나 벌어지면 성가신 노릇이다. 왜냐하면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응칠이를 적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 밖을 나옵니다. 그가 딴 것은 본 밑을 알라 구원하고 80전이다. 구원하고 80전을 땄어요. 기호에게 5원을 주고 아까 기호한테 2원을 빌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5원을 내주고 자 반이 넘네. 자네 계집 잃고 돈 잃고 호강이겠네. 농담으로 비웃어 던지고는 숲속으로 설렁설렁 내려온다. 여보게 자네게 청이 있네 하고는 바득바득 따라와요. 재성이가. 여보게 응칠이 내 말 좀 들어. 그제는 팔을 잡아 낚으며 살려 달려 한다. 그러니까 돈 잃은 재성이가 와서 좀 더 돈을 좀 늘려볼까 싶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니 노름 미천이나 하게 몇 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별을 털었으면 그저 먹을 것이지 어줍지 않게 노름은 왜 그냥 별을 털었으면은 그냥 이것저것 빚 갚고 할 것이지 왜 노름을 했냐고. 그것은 또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얘가 별을 틀어도 남는 게 없을, 빚 갚고 또다시 또 빚이니까 얘는 한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런 걸 왜 너보고 하랬어? 하고 돌아서며 눈물이 걸성한 재성이에게 2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재성이는 지금 또 응칠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응호의 논으로 가야 되죠. 응칠이는 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덜덜 떨고 있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사방은 뺑 돌려 나무에 둘러싸였다. 거무튀튀한 그 형상이 헐없이 무슨 도깨비 같다. 바람이 불쩍 맞다 쏴쏴 하고 음축맞게 건들거린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별일은 없을 줄 아나 혹 뭐가 덤벼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산골은 산신까지도 두려쓰렸다. 아들 낳아달라고 떡 갖다 바칠 리 없을 테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나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돌 같은 데에다가 산신이 있다고 믿고 떡 같은 거 바치고 물 올려놓고 비나이다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 산신에게도 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굶주렸을 것이다. 산신도 굶주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님 홧김에 덥석 달려들면 앞뒤를 다시 한번 휘둘러 본 다음 담배 설대를 뽑는다. 그리고 오금팽이로 불을 가리고는 한 대 뻑뻑 피워 물었다. 너는 연나문 칸 떨어져 그 아래 누웠다. 일심전기를 다하여 나무 틈으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품이 나와요. 아마 두어 시간은 더 넘었으리라. 이놈이 피령코 안 올 텐가? 안 오니 또 무슨 좋아할까? 이 짓이란 소문이 나기 전에 한번 도와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도둑질도 소문 아직 안 났으면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훔쳐보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해봐서 안다는 거지. 그래서 닭들이 새회를 울다. 멀리 산을 넘어오는 그 음향이 퍽은 서글프다. 큰 비를 몰아드는지 검은 구름이 잔뜩 낀다. 하긴 지금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때 논둑에서 희끄무레한 헛개비 같은 것이 얼씬거린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영락없이 성팔이, 재성이 그들 중 한 놈이리라. 이 고생을 시키는 그놈, 이가 북북 깔리고 어깨가 다 씩씩거린다. 몽둥이를 잔뜩 우려잡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줄기를 끼고 조심조심 돌아내린다. 하나 도랑쯤 내려오다가 그는 멈실하여 몸을 뒤로 물렸다. 늑대 2놈이 짝을 짓고 이편산에서 저편산으로 설렁설렁 건너가는 길이었다. 빌어먹을 늑대, 이것까지 말승이람? 이마에 식은땀을 씻으며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이번 이놈도 재작년 강도 짝이나 안 될는지
급시로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탁 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한 대를 더 붙였다. 그리고 이제 이놈이 뭘 할 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휭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 소리만 웽웽 칠 뿐이다. 응칠이는 논깨로 바짝 가까이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가 남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몸뚱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시견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그때 응칠이가 날새게 달려들어 자식! 남의 배를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결을 마구 두들겨 폈다. 어이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서 또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가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두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이거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칠이에요, 응칠이. 응칠이가 우두망찰해서 얼떨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요? 성님이라고 부르는 건 누구야? 응어지 응어.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북받친다. 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찜도 내버린 채 내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퉁스레히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응칠이를 얘기합니다.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죠. 계속 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의 마음속까지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우두망찰한다든지 너무 정신이 얼떨떨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마음속까지도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보침을 들어본다. 가뿐하니 깃 한 말 정도 될런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 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적적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훔쳐가려고 했던 검은 보자기. 아내의 치마로 보이죠? 내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럴 말이냐? 누가 뭐라 하나 내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신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리였다. 에이 고얀 놈. 할 채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자,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응칠이가 응호의 이 심정을 안다는 거죠. 논을 털어봤자, 별을 털어봤자, 그 자리에서 작년에 응호가 그 자리에서 별을 털었었죠. 자기가 별을 털 때, 그 빚쟁이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그때 벼 털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빚을 다 갚아버리고 자기는 빈손으로 갈 때 눈물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니 아내의 약값은 없고 며칠 전에 응칠이한테 아내의 약값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생각도 못해 버린 일이 자신의 논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별을 도둑질하는 것. 그 심정을 아니 눈물이 나는 거죠.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깔. 자, 이것이 뭐냐? 자신이 얼마 전에 봤던 15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들에 밤마다 늘 매어있던 투실투실한 황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황소를 어떻게 팔면 아무렇게 따지든 그러니까 최소한 70원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이 나게 아우의 뒤를 밟았습니다. 공동묘지까지 거반왔을 때 가까스로 아우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예, 좋은 수 있다. 내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하고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아우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실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다는 뜻으로 몸으로 틀어버렸어요. 치워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달아나요. 이걸 보니 또 기가 막혔어요. 이놈아 하고 악받쳐 이놈아 하고 불렀더니 동생이 악이 받쳐서 명색이 성이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형이라면서 나에게 도둑질을 하자고 지금 권하느냐 이런 얘기죠.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 볼기차를 후려갈겼다. 응칠이는 그렇게 성내며
얘기하는 응호를 때렸어요.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푹 찌그러져요. 뒤미쳐 앞 정강이를 때리고 또 등을 패요.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막 때렸어요. 체면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서 엉엉 울도록 응호가 그렇게 엉엉 울도록 계속 때렸습니다. 홧김에 하긴 했으되 그 꼴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을 되뱉어 던지곤 팔자 드신 놈이 그저 그렇지 별 수 있나? 아유, 네가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또 이렇게 팔자 드세게 또 네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러진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일어서요. 언제나 철이 날란지 딱한 일이었다. 자, 이건 약간 반어적이죠. 응칠이는 지금 응호 보고 철난다라는 거는 자기랑 같이 도둑질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회의 문제점은 사회 구조상의 문제로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고, 철이 난다는 건 그 상황을 빨리 깨달아 자기처럼 만무방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반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속 솟는 한숨을 후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여기 이 책의 내용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꼬집고 있고, 또 이 일제의 수탈 속에서 평범한 농민들은 만무방이 되어 있는 응칠이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반어적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무방에는 해악이나, 그러니까 웃음, 그리고 또 아이러니적 기법이 사용되어서 도박과 절도를 일삼는 응치를 성실하게 사는 소장농들이 불허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러니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제는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민지 한국 농촌의 궁핍한 상황으로 인한 왜곡된 삶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 2번 정도 더 읽어보면 시간적 순서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